도적 두목이었던 재상. 고려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다고 한다. 큰 재주를 지녔지만 재산이 한 푼도 없어 밥 굶기가 일쑤였고 해진 옷을 입고 다녔으나 글 공부에 온 힘을 다해 반드시 명성을 떨치겠다고 결심했다. 선비는 산사로 들어가 과거 공부를 하며 몇 달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아내가 쌀을 마련해 보내며 편지를 함께 붙였다. 지난번 보낸 쌀은 제 왼쪽 머리카락을 잘라 마련했습니다. 지금 또 오른쪽 머리카락을 잘라 얼마 안 되는 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를 머리카락이 없으니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비는 편지를 보고 묵묵히 생각했다. 내가 애써 공부하는 것은 장차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저 자식과 부귀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 과거 급제는 기약할 수 없고 조강지처가 죽게 생겼으니 공부는 해서 무엇할까? 마침내 책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깎아머리를 하고 앉아있다가 남편을 보고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선비는 저도 모르게 서글퍼져 간신히 몇 마디 말로 아내를 위로하고 밖에 나와 앉아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아, 하늘이시여, 왜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나이까? 내 문장이 남만 못합니까? 내 재주가 남만 못합니까? 가문이 남만 못합니까? 풍채가 남만 못합니까? 그렇건만 나이 서른이 되도록 과거 급제 하나 못했나이다. 뱃속에 만권의 책이 들었지만 굶주림 한번 면할 수 없고 봇을 들면 천편의 글을 쓸 수 있지만 술 한 잔 살 돈이 없나이다. 내 몸은 고달프고 조체하며 처자식은 헐벗고 굶주렸나이다. 왜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나이까? 이윽고 분발하는 마음을 먹고 생각했다. 하늘이 나에게 재주를 내렸다면 반드시 구렁에 빠져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장부가 어찌 가난 때문에 뜻을 꺾을 수 있겠나. 조심으로 돌아가 더욱 분발해서 일이 자연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옳다. 잠시 후 다시 탄식했다. 나는 이미 가난의 불구덩이와 굶주림의 강물 속에 빠져 당장 불에 타고 물에 빠질 지경이거늘 어느 세월에 부귀해지기를 바라겠는가. 봇을 태워버리고 달리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이윽고 또 탄식했다. 만백성이 어부로 삼는 일이란 산홍 공상의 4가지뿐이다. 이제 선비도 될 수 없고 기술도 배운 적이 없으니 벼랑과 무슨 일을 할까? 농사 짓거나 장사하는 두 길뿐인데 농사를 짓자니 땅이 없고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없다. 달리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고자 하나 장차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백방으로 궁리하며 비탄에 빠져 있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그래, 도적이 되는 일뿐이다. 대장부가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렸어야 되겠는가? 즉시 빠른 걸음으로 성문을 나가 숲속 깊은 곳을 두루 다니며 도적의 소굴을 찾았다. 과연 수백 명의 도적이 한 곳에 모여 바야흐로 도적질을 모의하고 있었다. 선비가 대담하게 곧장 들어가 두목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자 도적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 곳에 사는 아무개다. 왜 오셨습니까? 자네들의 대장이 데려왔다.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나는 가슴속에 육도와 삼락을 품었고 풍운의 변화가 내 손안에 들었으며 삼교와 구류를 마치 내가 한 말처럼 외우고 전문가 지리를 손바닥 보듯 낱낱이 안다. 자네들이 나를 대장으로 삼는다면 가는 곳마다 성공할 것이요 무한한 이익이 따를 게다.
도적들이 서로 돌아보며 말했다. 이분이 호언장담하는 걸 보니 필시 실속이 있을 듯하다. 또 사족이라고 하니 우리 대장이 되실 만하다. 선비가 말했다. 내가 대장이 되는 것을 자네들이 허락했으니 장군과 병사의 예를 행하야겠다. 도적들이 선비를 부축해 높은 언덕 위에 걸터 앉게 한 뒤 그 아래에 쭉 눌어서 절했다. 선비가 말했다. 군중에 기율과 약속이 없어서는 안 된다.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중벌로 다스리겠다. 모두들 말했다. 장군의 명령을 누가 감히 어기겠습니까? 선비가 말했다. 훌륭한 도적이라면 모름지기 지와 인과 용의 세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 지라는 것은 때에 알맞게 계획을 세워 깊숙이 간직한 재물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차마 가져서는 안 되는 재물은 취하지 않는 것이다. 용이라는 것은 일이 닥쳤을 때 과감해서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담을 넘고 지붕을 뛰어넘으며 오고 가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은 용의 아래 덕목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춘 뒤에야 훌륭한 도적이라고 이를 만하다. 지는 때에 알맞게 발휘하면 되고 용은 저마다 지닌 자질에 따르는 것이다. 오직 인이 가장 중대하니 약속을 분명히 정해두지 않을 수 없다. 도적들이 모두 그 말을 듣고는 공경의 표시로 두 손을 맞잡고 앉자 선비가 말했다. 취해서는 안 되는 재물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선량한 백성의 재산이다. 가난한 집의 아버지와 자식, 형제가 손발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간신히 모은 재산을 취하는 것은 인이 아니다. 둘째, 상인의 짐이다. 바람과 눈을 무릅쓰고 안개와 이슬을 맞으며 험한 길을 넘어 사방 천리에서 천신만고 세월을 보내도 남는 이익이 없거늘 이들의 재물을 취하는 것은 인이 아니다. 셋째, 관과의 창고에 비축된 재물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바친 만백성의 고열인데 이것을 취한다면 나라의 셈이 부족해 백성의 고열을 거듭 착취할 터이니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결코 이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취해도 좋은 재물은 오직 임기를 마친 고을 수령이 돌아가면서 가져가는 짐과 권세 있는 가문의 뇌물이다. 이는 모두 본래 국가의 물건인데 저들이 훔쳐서 가진 것이다. 국가의 물건은 마땅히 나라 백성들이 함께 가져가야지. 한 사람이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들이 훔친 것을 내가 다시 훔치는 것이니 어찌 명분이 바르고 의리에 맞지 않겠는가? 도적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칭송했다. 지당하고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도적들에게 고을 수령의 사사로운 짐이 오가는 게 있는지 정탐하게 했다. 도적들이 보고하자 선비가 기발한 계책을 내서 방법을 제시했다. 과연 얻지 못하는 재물이 없고 들키지도 않으니 도적들이 모두 기뻐서 복종했다. 선비는 훔친 물건 재물 중 일부를 자기 집에 가난을 약간 면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모두 도적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때문에 도적들 중에 선비를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선비의 이웃 사람들은 끝내 선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선비가 다시 도적들을 후미진 곳에 일제히 모이게 한 뒤 널리 알렸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건 고작 입고 먹기 위해서일 뿐이다. 소소한 노잣돈은 우리의 손이나 조금 적실 뿐이고 훔친 물건을 자주 시장에 내다 팔기도 늘 근심스럽다. 한판 크게 훔쳐서 일생의 생계에 근심이 없게 한 뒤 옛날의 습속을 완전히 버리고 유쾌하게 유유자적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도적들이 모두 엎드려 말했다. 정말 좋습니다. 선비가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들은 전국에서 가장 재물이 많은 자를 수소문해서 보고하라.
며칠 뒤 도적 하나가 와서 말했다. 도성 안에 있는 암흑의 관리의 집이 지극히 부유해서 3,000냥씩 든 궤장 4대께를 타락 위에 숨겨두었습니다. 다만 그 집은 앞에 큰 길이 있고 좌우에 민가가 많으며 뒷담 높이가 거의 2길이나 되고 겹겹으로 문과 벽이 있어서 그 깊숙한 곳까지 손을 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비가 말했다. 그 집 주인은 본래 탐욕스럽게 모은 재물이니 우리가 가질만 하다. 그런데 그 집 뒷담 밖에 통행하는 길이 있던가? 큰 길로 통하는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운 일이다. 10겹의 세문이 있다 한들 우리가 날아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선비는 10여 명을 시켜 강어기로 가서 여러 색깔이 섞이고 크기가 계란만한 동그란 수마석을 1인당 10개씩 주워오게 했다. 또 10명을 시켜 돌을 나누어 간직하게 한 뒤 명령했다. 너희들은 몸을 숨기고 그 집 담장 밖으로 가서 집 안으로 돌을 던져라. 첫날에는 1번씩, 이튿날에는 2번씩, 날마다 1번씩 더 던지고 5째 날 이후로는 5번을 넘기지 말라. 반드시 틈을 엿보아 던져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라. 담장 밖에서 그 집으로 날마다 그치지 않고 돌이 날아들었다.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사람의 머리에 맞아 다치는 일도 있었다. 돌은 모두 여러 색깔이 섞인 동그랗고 매끈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담장 밖에서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여기고 여럿이 떠들썩하게 욕을 해댔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의심하며 괴상하게 여겼고 결국은 온 집안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도적이 와서 보고했다. 그 집에서 맹인을 불러다 점을 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점치는 맹인이 주문을 웬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이윽고 집안 식구들이 재앙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또 들어왔다. 또 며칠 뒤에 도적이 와서 말했다. 과연 온 집안 식구가 집을 떠나고 하인 몇 사람만 남아 안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비가 말했다. 됐다. 됐어. 선비는 상여 5대를 마련해 장례 도구를 차린 뒤 후미진 곳에 숨겨두었다. 그러고는 장사 100명을 뽑아 그 집 문 밖에 숨어 있다가 재물을 나르게 했다. 또 몸이 민첩한 자 몇 사람을 뽑아 뒷담을 넘어들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문을 열게 했다. 또 장사 2사람을 뽑아 귀신의 얼굴로 분장하고 몸에는 무명을 두르고 손에는 삼지창을 들게 했다. 한밤중에 귀신으로 꾸민 2사람이 담을 넘어들어가 중당에 서서 버럭 고함을 쳤다. 안채를 지키던 하인들이 꿈속에 빠져 있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다. 눈앞에서 벼랑간 검푸른 얼굴에 머리카락이 붉은 귀신이 호랑이처럼 포효하니 너무 놀란 나머지 까무러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자 2 귀신이 대문을 활짝 열어 도적들을 안으로 들였다. 도적들이 조용히 다락의 자물쇠를 열고 은 몇만 냥이 든 궤짝을 탈취하여 상여에 나눠 실었다. 방울을 흔들며 어하넘차 상여 소리를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성문을 나왔다. 들판 후미진 곳에 이르러 궤짝을 부수고 은을 꺼낸 뒤 선비가 1,000냥을 차지하고 나머지 도적들에게 나누어 주니 모두 충분한 재산을 마련했다. 그러고 나서 서열대로 늘어앉아 하늘을 향해 맹세했다. 예전에 했던 일을 감히 또 한다면 하늘이여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도적들은 그동안 써던 온갖 기구와 무기를 모조리 불사르고 모두 흩어졌다. 선비는 이제 의식 걱정이 없이 글 공부에 전념하여 몇 년 뒤 과거에 갑가로 합격했다. 문장과 제주를 조정해서 인정받아 큰 고을의 수령을 연이어 지냈고 관찰사를 여러 번 지냈으며 청백리로 세상의 명성을 떨쳤다. 훗날 재상이 되어 사구의 직책을 맡기에 이르렀다.
한편 암흑의 관리는 은을 다 잃어버린 뒤 집안 살림이 차츰 무너지더니 다시 떨쳐 일으키지 못하고 죽었다. 또 그 아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장차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선비가 그 사실을 알고 재판 기록을 보니 끝내 살릴 방도가 없었다. 선비는 물러나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신은 소시적에 굶주림과 추위에 몰려 도적무리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의 재물을 힘입어 목숨을 보존하고 요행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외람되의 은혜를 입게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신은 오래전에 이미 구렁에 쓰러져 죽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니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신의 예전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여 나라의 기강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10,000번 죽어도 죄를 갚기 어려우니 아무리 가혹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제 벼슬을 모두 거두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뒤 저를 벌하여 죽여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보이소서. 또 수백 명의 도적을 일시에 해산하여 나라의 위급한 일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약탈의 재앙을 면하게 된 것도 실은 이 사람이 모은 재산 덕분이니 죄를 용서하시어 살리는 쪽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임금이 상소를 보이자 신하들이 의논한 뒤 일제에 말했다. 이 신하는 본래 충성스럽고 근실한 사람이니 소시적에 방자하게 행동한 잘못 때문에 개과천선한 지금 뒤늦게 벌을 내리셔는 아니되옵니다. 조정에서는 이에 따르고 아울러 관리 아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도록 허락했다고 한다.